그러니까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영업차를 몰고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죠. 11월 말이었으니까 벌써 첫눈이 내리더군요. 산속도로는 흰색으로 뒤덮였고 저는 조심조심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드레일 옆 눈 쌓인 길가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얇은 외투 하나 걸친 채 눈 속에 쓰러져 계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제가 차를 세우고 달려갔을 때 그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김태수, 올해 52입니다. 중견 건축자재 회사에서 28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이 일이 천직인 줄 알았어요. 발로 뛰고 사람 만나고 계약서에 도장 찍히는 그 순간의 쾌감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자주 결리죠. 고향은 전라도 순천입니다. 25에 서울로 올라와 이 회사에 들어왔고 이듬해 아내 순이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 한 대 안 피우던 사람이 왜 폐암에 걸렸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35인데 미국에서 일합니다. IT 쪽이라고 하던가요? 잘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입니다. 결혼은 아직이고요. 외롭냐고요? 뭐, 익숙해졌습니다. 제 별명은 고집쟁이 김 과장입니다. 회사에서 부르는 거예요. 승진은 진작 포기했습니다. 과장에서 멈췄죠. 제가 학벌도 없고 줄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만 일했거든요. 요즘 젊은 직원들 보면 다들 스펙이 화려합니다. 저는 그저 버티는 거죠. 정년까지 5년 남았습니다.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차 안에서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힘내자, 태수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내가 살아있을 땐 이런 말 안 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 말버릇이 생기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눈 내린 산길에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윙윙윙. 손을 뻗어 핸드폰을 더듬거리다가 알람을 껐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몸이 무겁더군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눈가 주름이 깊어졌더군요. 52인데 예순처럼 보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하나, 식빵 2장. 이게 제 아침입니다. 아내가 있었을 땐 따뜻한 된장찌개에 계란말이가 있었는데 이젠 그게 사치죠. 준호는 뭐 먹고 살려나. 미국에 있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젯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 잘 지내시죠? 저 이번 달 프로젝트 끝나면 한국 갈게요. 사랑해요. 이번 달이 끝나면 12월입니다. 크리스마스쯤 온다는 얘기겠죠. 기대는 안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하고는 못 왔거든요. 오전 8시 출발했습니다. 회사 차를 몰고 경기도 포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견 건설사의 자재 납품 계약 건으로 가는 거였죠. 계약서는 가방에 넣어뒀고 명함도 충분히 챙겼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지방도로로 접어드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참, 11월 말에 눈이라니. 요즘 날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울까봐 속도를 줄였습니다. 산속도로는 점점 하얘지고 있었어요.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길. 양옆으로 소나무가 늘어서 있고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틀었지만 앞이 잘 안 보이더군요. 조심 조심. 그때였습니다. 가드레일 옆에 무언가 보였어요.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검은색으로 뭉쳐진 무언가가 길가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게 뭐지?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옷깃 안으로 파고들었고 신발은 금세 젖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할머니 한 분이 가드레일에 기댄 채 웅크리고 계셨어요. 얇은 회색 외투 하나만 걸친 채로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차로 갔습니다. 뒷좌석에 눕혔고 제 외투를 벗어서 덮어드렸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틀고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예, 포천 상간도로입니다. GPS 좌표 보내드릴게요. 할머니 한 분이 저체온증 의심됩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20분 동안 저는 할머니의 손을 계속 비볐습니다. 체온을 나눠주려고요. 할머니는 가끔 신음을 내셨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옮겼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병원으로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면 될 일이었는데 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포천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처치를 받고 계셨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원 커피는 쓰디쓴데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서 홀짝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발견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환자분은 경증 저체온증이고 다행히 동상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입원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원 파악이 안 되네요.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보호자 나타나면 연락드리려고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좋은 일이라 그냥 당연한 일 아닙니까? 병원비는 제가 냈습니다. 응급처치비며 입원비며 해서 80만 원쯤 나왔어요. 카드를 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좀 빡세겠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부장이었습니다. 김 과장, 지금 어디야? 포천입니다. 병원에 좀 들렀다가. 병원? 아파? 그래도 거래처는 들렀다 와야지. 계약서는? 그게 오늘 못 갔습니다. 뭐, 못 갔어? 김 과장, 자네 요즘 정신이 어디 팔린 거 아냐?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전화기 너머로 화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일?
거래처가 기다려줄 것 같아? 경쟁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번 달 실적 자네 꼴찌야. 알아?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장 때문에? 아니면 제 자신 때문에? 사람 살리는 게 잘못인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둡고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야, 내가 오늘 잘한 거 맞지? 아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빈집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습니다. 차갑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셨고 보호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가족이 찾아갔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강남에 있는 대기업 본사로 영업을 갔습니다. 서한그룹 본사였어요.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죠. 건축자재 대량 납품건으로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청담동 본사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30층짜리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고 넓었습니다. 김태수 과장님이시죠? 15층 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한 겁니다. 이런 큰 회사와 계약을 따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잘할 수 있어. 태수야, 침착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15층에서 내렸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여직원 2명과 함께 한 할머니가 걸어오셨습니다.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신 할머니.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혹시 그때 그분이신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할머니였습니다. 눈 내린 산길에서 쓰러져 계셨던 그 할머니. 할머니, 그때 그분이시죠?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병원비도 대신 내주셨다면서요? 제가 꼭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는 옆에 있던 여직원에게 뭔가 지시하셨습니다. 회의는 30분 뒤로 미뤄. 이분과 제가 먼저 얘기 좀 해야겠어. 예, 회장님. 회장님? 할머니는 저를 1층 카페로 안내하셨습니다. VIP 룸이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 창밖으로 청담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커피 드시죠. 뭐가 좋으세요?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따뜻한 걸로 2잔 주세요. 할머니가 주문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이명희입니다. 서한그룹 회장이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서한그룹 회장? 그 유명한 이명희 회장? 놀라셨죠? 저도 그날 참 기가 막힌 하루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니 이명희 회장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날 왜 그곳에 계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이명희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명희 회장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6입니다. 이명희 회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는 24세 결혼했어요. 1970년대였죠. 그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옷수선 일을 했어요. 자식은 넷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 두 딸.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업 수완이 뛰어났죠. 철물점에서 시작해서 건축자재 사업으로 키웠고 80년대엔 건설업까지 진출했습니다. 서한그룹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회의 중에 쓰러져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75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날부터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남편 유언이었거든요. 회사는 당신이 지켜줘라고요. 이명희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처음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40년 넘게 지켜봤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힘들더군요. 임원들은 저를 무시했고 자식들은 다 자기 할 일만 했어요. 자녀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큰아들이 부회장입니다. 둘째 아들은 계열사 사장이고요. 큰딸은 해외법인 대표, 작은 딸은 재단 이사장이에요. 다들 제 자리를 잡았죠.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고요? 이명희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기로요. 유언장이요? 네. 저도 이제 76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남편처럼 갑자기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핸드백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 재산의 70%는 사회에 환원합니다. 장학재단, 병원,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30%만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죠. 균등하게요. 대단한 결정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봅니다. 이명희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날이 11월 27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있었죠. 예. 포천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별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머리 좀 식히고 싶었어요. 유언장 쓰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서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기사가 건네준 물이었죠. 그 물을 마시고 나니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정신이 흐릿해지고 설마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산속도로 옆이었습니다. 차는 없었고 기사도 없었어요. 저 혼자 눈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싶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깨어나서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그냥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김 과장님을 만난 거예요. 회장님,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희 회장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재벌 회장을 산속에 버리다니. 병원에서 회복하시고 그 다음은요? 사흘 후에 퇴원했습니다. 회사로 바로 복귀했어요. 그럼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명희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회사로 갔을 때요. 이명희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됐다고요? 네. 사흘 동안 제가 행방불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상한 건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신고는요? 안 했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는 가끔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시니까라고 했대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명희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회장실로 갔습니다. 아들들을 불렀어요. 큰아들 준석이와 둘째 준영이를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날 찾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러더군요. 어머니, 피곤하셨나 봅니다. 좀 쉬시죠.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나이시니까 착각하실 수도 있죠라고 하더군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날 저를 태운 기사 말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없어졌더군요. 예, 퇴사했답니다. 그날 저녁에요. 급하게 사표 내고 그만뒀대요. 연락도 안 된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유 원장은 어떻게 됐냐고요? 유 원장요? 없어졌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던 유 원장 원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복사본도 없고 파일도 삭제됐대요. 변호사는 이상하다, 분명히 보관했는데 라고만 하더군요. 이명희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그 산속에 버려져 있었는지. 자녀분들이 설마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압니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제 자식들입니다. 증거도 없고요. 그냥 넘어가자니 이 배신감을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회장님, 김 과장님, 저는 제 인생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남편 없이도 회사 지켰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 재산까지 물려주려 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한 노인의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명희 회장을 만난 후 저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회장님의 얼굴, 그분의 눈물, 그리고 자식들의 배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김 과장, 정신 좀 차려. 서류에 오타가 3군데나 있어. 이 과장이 소리쳤지만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명희 회장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괜찮으시면 제 별장으로 오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포천에 있는 회장님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산속에 자리한 2층 한옥이었습니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어요. 이명희 회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옥 특유의 따뜻한 온돌방이었어요. 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기로요. 예,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남편 유언이라고 해서 회사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젠 내려놓으려고요. 하지만 큰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어차피 부회장이니까 회장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이명희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만든 재단은 건드리지 말 것, 그리고 직원들 복지를 더 신경 쓸 것, 그 두 가지만요. 받아들였습니까? 네. 큰아들이 약속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믿어보려고요. 회장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김 과장님. 이명희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식은 제 소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헌신했다고 해서 그들이 저에게 빚진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는 거죠. 하지만 회장님을 그렇게 대한 건 용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려고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님, 예,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이요? 작은 카페를 열까 해요. 여기 포천에요. 이 별장 1층을 개조해서요. 이명희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었거든요. 조용한 시골에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는 거요. 남편 만나고 꿈을 접었었는데 이제야 해볼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요. 이명희 회장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도요. 예, 과장님도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실적, 승진, 그런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날 산속에서 죽을 뻔했을 때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아,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었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과장님도 저도요. 그러니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별장에서 저는 이명희 회장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강 부장이 화를 냈습니다. 김 과장 미쳤어? 정년까지 5년 남았는데 왜 그만둬?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무슨 새로운 일? 나이가 몇인데? 52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합니다.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회사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이 과장님이 연락 주셨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 새로운 일 시작할 거야. 무슨 일인데요? 카페. 작은 카페 하나 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예, 아빠. 아빠가 평생 영업만 했잖아. 근데 사실은 커피 내리는 거 좋아했어. 엄마 살아있을 때 집에서 자주 내려줬었거든. 기억나요. 엄마가 아빠 커피가 최고라고 하셨죠. 그래.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응원할게요.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카페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산속의 휴식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포천 별장 1층을 개조한 곳이었죠. 저도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카페는 아늑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따뜻한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숲. 어때요, 김 과장님? 이명희 회장이 물으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정말 좋습니다. 과장님, 카페는 언제 여세요? 다음 달 오픈 예정입니다. 은평구에요. 집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 얻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으셨어요? 순이의 커피요. 아내분 이름이시죠? 네.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명희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그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회장과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생 선배와 후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는 친구였습니다. 제 카페 순이의 커피는 작지만 따뜻한 곳이 됐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윤 여사, 이 과장, 그리고 가끔 포천에서 올라오시는 이명희 회장님. 오늘도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커피를 내리며 저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좋았습니다. 아내 사진이 카페 한쪽 벽에 걸려 있었어요. 순이야, 우리 카페 잘 되고 있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눈 내린 산길에서 할머니를 구한 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일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변화할 용기, 새로 시작할 용기, 후회 없이 살 용기를요. 이명희 회장이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님,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그냥 명희 씨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이제 회장 아니잖아요. 그럼 저도 태수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현재를 살아가는 두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나도 뭔가 바꿔야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늦지 않았습니다. 76에 카페를 시작한 이명희 씨가 증명합니다. 52의 새 인생을 시작한 김태수 씨가 증명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또한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카페를 열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산책, 뭐든 좋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를 점검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사세요. 김태수처럼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옆집 할머니께 인사하기, 길 물어보는 사람 친절하게 알려주기,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최대한 후회를 줄이세요. 그때 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줄이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옛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라도 새벽에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배움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시작의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용기라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